이제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정우야, 너는 오늘 어미를 버린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유일한 구원줄을 내 손으로 잘라버린 거야. 이제 내 엄마는 죽었다. 내 눈앞엔 추잡한 도둑놈뿐이야.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 사연을 듣는 모든 분들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나이 60이 넘으면 자식 잘 되는 게 내 인생의 성적표라 믿고 살지요. 하지만 그 성적표가 사실은 낙제점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의 신혼여행에 짐꾼으로 따라가게 된 한 어머니의 가슴 시린 그러나 통쾌한 반전의 서막을 열어봅니다. 화면 가득 잡히는 건 마디마디가 툭 붉어져 나온 거친 손입니다. 평생 식당 주방에서 뜨거운 뚝배기를 나르고 차가운 물에 배추를 씻어내느라 지문마저 닳아 없어진 그 손. 그 손이 지금 떨리고 있습니다. 칠순을 바라보는 영숙 씨가 평생 모은 쌈짓돈을 털어 아들 내외의 유럽행 비즈니스석 항공권을 결제하던 날 그녀는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신혼여행 유럽으로 가는데 같이 가자. 엄마 고생만 했잖아. 이번에 효도 제대로 할게. 아들 정우의 그 살가운 목소리에 영숙 씨는 시장통에서 파는 낡은 복대를 풀었습니다. 남편 잡아먹은 과부 소리 들어가며 아들 기죽을까봐 새 옷 한 벌 안 사입고 모은 돈 5천만 원. 그걸 아낌없이 내놓았죠. 공항 터미널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영숙 씨의 낡은 보스턴백이 놓입니다. 옆에는 며느리 수진의 번쩍이는 명품 캐리어 3개가 위용을 자랑하죠. 수진이 커피 한 잔을 들고 다가와 묘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엽니다. 어머니, 근데요. 저희가 예약한 호텔이 유럽 고성이라 계단이 많대요. 정우 씨 허리 안 좋은 거 아시죠? 어머니가 짐 좀 전담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효도 여행이니까 저희가 모시는 대신 몸 좀 써주시는 거 괜찮으시죠? 말은 부탁인데 눈빛은 명령입니다. 영숙 씨는 당황해 아들을 쳐다보지만 정우는 먼 산만 보며 핸드폰을 만지작거립니다. 아유, 그럼 내가 정우 짐까지 다 들어야지. 내 새끼 허리 아프면 안 되지. 영숙 씨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무거운 캐리어 손잡이를 꽉 잡습니다. 손등에 파란 힘줄이 솟아오릅니다. 그런데 출국장으로 향하던 수진이 가방에서 무언가 툭 던지듯 건넵니다. 아, 그리고 어머니. 이거 공항에서 잃어버리시면 절대 안 돼요. 우리 이번 여행의 핵심이거든요. 그것은 영숙 씨의 이름이 적힌 여권 사이에 끼워진 정체를 알 수 없는 두툼한 서류 봉투였습니다. 그 봉투가 영숙 씨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 비극의 시작일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비행기는 이륙을 준비합니다. 어머, 어머니. 좌석 번호가 다르네요? 아휴, 정우 씨가 예약을 서두르다 보니 저희는 비즈니스인데 어머니는 저기 뒤쪽 이코노미예요. 그래도 어머니, 거기가 화장실이랑 가까워서 더 편하실 거예요. 며느리 수진의 목소리는 비단결처럼 고왔지만 그 속엔 칼날이 숨어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좁디 좁은 이코노미석 맨 뒷자리 화장실 냄새가 스며 나오는 구석에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무릎은 앞 좌석에 닿아 저려오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파옵니다. 잠시 화장실을 가려다 커튼 너머 비즈니스석을 훔쳐보았습니다. 아들 정우는 넓은 좌석에 누워 와인을 마시고 있고 며느리는 화장품 샘플을 얼굴에 바르며 깔깔거리고 있더군요. 내 돈으로 끄는 표인데. 속이 상해 눈물이 핑 돌았지만 영숙 씨는 애써 참았습니다. 자식 좋으면 그게 내 행복이지 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죠. 하지만
파리 드골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현실은 더 가혹했습니다. 입국장을 나서자마자 며느리가 영숙 씨의 어깨에 커다란 카메라, 가방과 본인의 핸드백까지 주렁주렁 매달아 줍니다. 어머니, 영어 못하시니까 제 뒤만 바짝 따라오세요. 길 잃어버리면 저희 국제 미아돼요. 아시겠죠? 사람들로 북적이는 낯선 타국. 영숙 씨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놓칠세라 땀을 뻘뻘 흘리며 짐더미를 이고 걷습니다. 그러다 벤치에 잠시 앉아 가방을 정리하던 중 아까 공항에서 받은 그 봉투가 바닥에 떨어져 내용물이 삐져나옵니다. 영숙 씨는 영어를 읽을 줄 모릅니다. 하지만 서류 하단에 찍힌 익숙한 도장 자국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그것은 죽은 남편이 영숙 씨 명의로 남겨준 재개발 예정지의 부동산 매매 위임장이었습니다. 그것도 수이민 칸에는 며느리 이수진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처음부터 여행이 목적이 아니었던 걸까요? 파리의 상징, 에펠탑 앞입니다. 분홍빛 노을이 지는 광장은 연인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영숙 씨에게 파리는 낭만이 아니라 노동의 현장입니다. 어머니, 거길 가리면 어떡해요? 자, 다시 찍을게요. 무릎 좀 더 굽혀보세요. 길어 보이게. 수지는 에펠탑을 배경으로 모델처럼 포즈를 취하고 영숙 씨는 무거운 카메라를 들고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사진을 찍습니다. 무릎 관절이 비명을 지르지만 아들놈은 엄마 한 장 더 라며 부추길 뿐입니다. 식사 시간은 더 비참했습니다. 파리의 유명 레스토랑. 아들 내외는 프랑스어로 유창하게 주문을 마칩니다. 영숙 씨 앞엔 메뉴판조차 놓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이런 거 느끼해서 못 드시죠? 아까 오다가 편의점에서 사온 삼각김밥 있잖아요. 그거 드세요. 저희 먹는 동안 저기 공원 벤치에서 좀 쉬고 계시면 금방 먹고 나갈게요. 아들 정우는 미안한 기색도 없이 스테이크를 썰어 며느리 입에 넣어줍니다. 영숙 씨는 식당 밖 차가운 벤치에 앉아 딱딱하게 굳은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서러움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밥알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이 꼴 보려고 그 고생을 하며 돈을 모았나 싶은 생각에 눈물이 툭 김밥 위로 떨어집니다. 그때였습니다. 식당 발레 파킹 존에 눈부시게 번쩍이는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한눈에 봐도 기품이 넘치는 백발의 신사가 내립니다. 그는 식당으로 들어가려다 벤치에 앉아 눈물을 훔치는 초라한 행색의 동양 여인을 유심히 바라봅니다. 신사가 멈칫하더니 믿기지 않는다는 듯 영숙 씨 쪽으로 한 걸음 다가옵니다. 그리고 나직하게 그러나 떨리는 목소리로 이름을 부릅니다. 혹시 영숙이? 이명숙 맞니? 40년 전 가난 때문에 손 한 번 제대로 못 잡아보고 헤어져야 했던 고향 오빠, 아니 영숙 씨의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첫사랑 민석이었습니다. 영숙 씨의 초라한 삼각김밥과 민석의 화려한 세단이 교차하는 순간 영숙 씨는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순간에 가장 그리웠던 사람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에펠탑 앞에서 첫사랑 민석과 마주친 영숙 씨. 떨리는 눈으로 서로를 확인하려던 찰나 저 멀리서 아들 정우가 헐떡이며 뛰어옵니다. 엄마, 여기서 뭐해? 아, 이 아저씨는 또 누구야? 엄마, 도쟁이야? 이상한 사람하고 말 섞지 말라 그랬잖아. 정우는 민석의 비싼 차와 품격은 보지도 못한 채 영숙 씨의 팔을 낚아채듯 잡아끕니다. 민석이 잠깐만요, 저는 하고 나서려 하지만 며느리 수진까지 합세해 영숙 씨를 밀어붙입니다. 아우, 어머니, 길 잃어버린 줄 알고 놀랐잖아요. 빨리 와요.
예약한 식당 늦겠네. 결국 민석은 군중 속에 멀어지고 영숙 씨는 자식들 손에 이끌려 다시 초라한 엄마의 자리로 끌려 들어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온 수진의 태도는 더 가관입니다. 어머니, 아까 그 아저씨 누구예요? 혹시 파리까지 와서 로맨스라도 꿈꾸시는 거 아니죠? 어머니 나이에 그러면 추해요. 그리고 내일은 저희끼리 다닐 테니까 어머니는 호텔에만 계세요. 영어도 한마디 못 하시는데 아까처럼 이상한 사람 꼬이면 저희가 수습하기 힘들거든요. 아들 정우는 한술 더 뜹니다. 엄마, 수진이 말이 맞아. 엄마 환갑 여행이라고 왔지만 솔직히 엄마 영어 못해서 우리가 계속 신경 써야 하잖아.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인 줄 알아? 그냥 내일은 조용히 쉬어. 그게 효도야. 영숙 씨는 멍하니 창밖의 파리 야경을 봅니다. 아까 민석이 불렀던 제 이름 영숙이라는 세 글자가 귓가에 쟁쟁한데 자식들은 그녀를 글자도 모르는 노인네 취급하며 입을 막아버립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에 있으라던 말은 어디 갔을까요? 며느리 수진이 쇼핑을 가려는데 짐들 사람이 마땅치 않자 다시 영숙 씨를 불러냅니다. 어머니, 운동 삼아 잠깐 나오세요. 파리의 화려한 명품 거리. 영숙 씨의 양손에는 이미 서너 개의 커다란 쇼핑백이 들려 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끈에 눌려 하얗게 피가 안 통합니다. 어머니, 이거 들고 저기 구석에 좀 서 계세요. 저 매장은 줄 서야 해서 어머니 들어가면 민폐거든요. 수지는 아들 정우의 팔짱을 끼고 에어컨 빵빵한 매장으로 쏙 들어가 버립니다. 영숙 씨는 뙤약볕 아래 길가에 서서 짐꾼 노릇을 합니다. 그때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울립니다. 어제 급박한 상황에서 민석이 영숙 씨의 주머니에 몰래 찔러 넣었던 명함입니다. 민석 연락 기다릴게. 넌 여전히 아름답더라. 그 짧은 문구를 보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아름답다니. 평생 식당 주방에서 기름때 절어 살고 자식 짐꾼이나 하는 나한테 아름답다니. 한참 뒤 매장에서 나온 수진이 영숙 씨의 눈물을 보더니 위로는커녕 짜증을 냅니다. 어머니, 지금 울어요? 파리까지 와서 왜 분위기를 잡으세요? 아유, 창피해. 정우 씨, 어머니 왜 저러셔? 정우가 달려와 영숙 씨의 팔을 거칠게 흔듭니다. 엄마, 수진이 화난 거 안 보여? 적당히 좀 해, 진짜. 영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나는 엄마가 아니라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소모품일 뿐이라는 사실을요. 하늘도 영숙 씨의 마음을 아는지 장대비가 쏟아집니다. 아들 내외는 비에 젖는 명품 가방을 감싸 쥐고 택시를 잡습니다. 겨우 잡은 택시 한 대. 어머니, 이 차가 작아서 셋은 못 타요. 짐도 많고. 어머니는 저기 카페에서 비 피하고 계세요. 저희가 호텔 가서 차 다시 보낼게요. 정우는 영숙 씨를 빗속에 놔둔 채 문을 닫아버립니다. 택시가 떠나며 튄 진흙탕 물이 영숙 씨의 낡은 바지를 적십니다. 하지만 이번엔 울지 않았습니다. 영숙 씨는 빗속에서 떨리는 손으로 민석의 명함에 적힌 번호를 눌렀습니다. 오빠, 나 좀 데려가줘. 나 너무 추워. 5분도 안 돼요. 어제 보았던 검은색 세단이 빗줄기를 뚫고 영숙 씨 앞에 멈춰섭니다. 민석이 우산을 들고 뛰어내려 영숙 씨를 품에 안습니다. 영숙아, 늦어서 미안하다. 이제 아무 걱정 마. 차 안은 따뜻했습니다. 민석은 영숙 씨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합니다. 그 녀석들, 내 자식 맞니? 어떻게 너를 이런 길바닥에. 영숙아, 이제 내 인생 돌려받아야지. 영숙 씨는 민석의 핸드폰을 빌려 한국에 있는 은행에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아주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상담원님, 제 명의로 된 모든 신용카드와 가족카드, 지금 즉시 도난 신고로 정지해 주세요. 예, 전부 다요. 그 시각 비싼 레스토랑에서 코스 요리를 주문하고 영숙 씨의 카드를 내밀던 며느리 수진. 직원이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이 카드는 사용할 수 없는 카드입니다. 당황하는 아들 내외와 민석의 럭셔리한 펜트하우스에서 파리 시내를 내려다보는 영숙 씨. 민석의 안내로 도착한 곳은 파리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특급 호텔의 프라이빗 살롱입니다. 영숙 씨의 발밑에는 푹신한 카펫이 깔려 있고 공기 중에는 은은한 장미향과 고급스러운 가죽 냄새가 감돕니다. 거울 속에는 비에 젖어 머리카락이 찰싹 달라붙은 초라한 노파 한 명이 서 있습니다. 민석이 영숙 씨의 거친 손을 잡으며 나직하게 말합니다. 영숙아, 이 손.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다 말해주네. 이제 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일단 너부터 찾자. 전문가들의 손길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평생 미용실 한번 편하게 못 가고 집에서 대충 깎았던 푸석한 머리가 우아한 웨이브로 살아납니다. 식당 주방의 독한 세제에 갈라졌던 손등에는 향기로운 크림이 스며들고 보랏빛 감도는 실크 드레스가 영숙 씨의 몸을 감쌉니다. 하지만 그 시각 아들 정우와 며느리 수지는 지옥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정지. 야, 이정우. 너 엄마가 카드 정지시킨 거 아니야? 이게 무슨 망신이야. 세련된 레스토랑에서 샴페인을 마시려던 수진이 비명을 지릅니다. 직원은 차가운 눈빛으로 카드를 돌려주고 주변 외국인들의 시선은 따갑기만 합니다. 그럴 리가 없어. 엄마가 어떻게 감히. 엄마 핸드폰 어디 있어? 빨리 전화해봐. 정우가 다급하게 전화를 걸지만 들려오는 건 차가운 기계음뿐입니다. 그리고 그때 영숙 씨의 핸드폰으로 민석이 보낸 짧은 메시지 하나가 도착합니다. 너희가 버린 어머니 지금 내가 모시고 있다. 찾지 마라. 민석의 펜트하우스에서 영숙 씨는 비로소 아까 그 서류 봉투를 제대로 펼쳐봅니다. 민석이 불러준 통역사가 그 서류의 정체를 읽어내려가자 영숙 씨의 눈동자가 분노로 파르르 떨립니다. 영숙 씨, 이건 단순한 서류가 아닙니다. 아드님과 자부님께서 영숙 씨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심지어 영숙 씨를 치매 초진 환자로 등록해 성년후견인을 신청하려는 계획서까지 들어있네요. 영숙 씨의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오릅니다. 민석 오빠, 나 저것들 용서 못해. 내가 어떻게 키운 놈인데. 내가 어떻게 모은 집인데. 영숙아, 울지 마. 내가 울면 저놈들이 이기는 거야. 내가 가진 힘이 뭔지 확실히 보여주자고. 그때 호텔방에서 쫓겨나 갈 곳 없어진 정우에게서 다시 전화가 옵니다. 영숙 씨는 이번엔 전화를 피하지 않습니다. 스피커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예전의 살가운 목소리가 아닙니다. 엄마, 미쳤어? 왜 카드를 정지시켜? 우리 지금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고. 당장 풀고. 그 이상한 아저씨랑 어디 있는지 말해.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영숙 씨가 서늘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경찰? 그래, 신고해라. 나도 너희가 내 가방에 넣어둔 그 위임장이랑 치매 진단서 경찰에 보여줄 참이었으니까. 수화기 너머로 정우의 숨소리가 멎습니다. 옆에서 며느리 수진이 당황해 속삭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자기야, 어머니가 그걸 봤나 봐. 어떡해. 영숙 씨는 차갑게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민석을 향해 말합니다. 오빠, 내일 그 파티 나갈게.
가서 저것들 똑똑히 보게 해줄 거야. 파리에서 가장 유서 깊은 리츠 호텔의 로비. 금색 장식과 거대한 샹들리에가 번쩍이는 그곳에 어울리지 않는 두 남녀가 나타납니다. 아들 정우와 며느리 수진입니다. 빗물에 젖어 눅눅해진 옷,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무엇보다 결제가 안 되는 카드를 들고 호텔에서 쫓겨나기 직전의 비참한 몰골입니다. 자기야, 저기 봐. 저 아저씨 차 아냐? 수진의 날카로운 손가락이 호텔 정문에 멈춰선 최고급 롤스로이스를 가리킵니다. 차 문이 열리고 호텔리어들이 일렬로 서서 허리를 숙입니다. 그곳에서 내린 건 어제 그 이상한 아저씨 민석입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서 내리는 한 여인. 보랏빛 실크 드레스에 진주 목걸이를 감고 고결한 향기를 풍기며 내리는 여인. 아들 내외는 제 눈을 의심합니다. 40년 동안 주방 기름 냄새만 풍기던 엄마가 아니라 태생부터 귀족이었던 것 같은 우아한 여왕이 그곳에 서 있었으니까요. 정우가 이성을 잃고 로비 한복판으로 뛰어듭니다. 엄마 맞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우리 카드 정지시켜 놓고 여기서 지금 이러고 놀아? 정우의 고함에 호텔 투숙객들의 시선이 꽂힙니다. 수진도 달려와 영숙 씨의 드레스 자락을 붙잡습니다. 어머니, 진짜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 지금 길바닥에서 자게 생겼다고요. 당장 카드 풀고 호텔비 결제해 주세요. 네. 영숙 씨는 천천히 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자신을 붙잡은 수진의 손을 마치 더러운 오물이 묻은 물건을 보듯 차갑게 내려다봅니다. 로비의 차가운 공기 속에 영숙 씨의 낮은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누구신데 남의 옷감을 함부로 잡으시나요? 지배인님, 이분들 아시는 분입니까? 호텔 지배인이 당황해 달려오자 민석이 영숙 씨의 어깨를 감싸며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분은 오늘 우리 호텔의 VVIP 귀빈이신 이명숙 이사님이십니다. 예약되지 않은 외부인이 소란을 피우는데 보안팀은 뭐 하고 있습니까? 뭐, 이사님? 야, 이정우. 당신 엄마라며. 엄마가 왜 저 아저씨랑 이사 노릇을 해? 수진이 악을 쓰자 정우가 비굴하게 영숙 씨 발치에 엎드려 바짓가랑이를 잡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비 올 때 택시 혼자 타고 간 거. 미안해. 근데 집 팔기로 한 건 엄마 노후 생각해서 그런 거잖아. 일단 카드만 풀어줘. 응? 배고파 죽겠어. 로비에 모인 외국인들이 혀를 찹니다. 영숙 씨는 비굴하게 매달리는 아들의 정수리를 내려다보며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마지막 자애심을 꺼내 차갑게 얼려버립니다. 내 아들은 30년 전 남편 죽던 날 같이 죽었습니다. 내 등에 엎여 배고프다 울던 그 불쌍한 내 새끼는 이제 없어요. 내 눈앞에 있는 건 늙은 어미 등쳐먹으려 파리까지 끌고 온 도둑놈뿐이지. 영숙 씨는 들고 있던 작은 클러치 백에서 100유로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아들의 면상에 툭 던집니다. 이건 그동안 내 짐 들어준 수고비다. 적선하는 셈 칠 테니 이거 들고 나가서 내가 좋아하는 그 비싼 스테이크나 사 먹으렴.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보안 요원들에게 양팔을 붙잡혀 로비 밖으로 끌려나가는 아들 내외. 정우의 구두 한 짝이 벗겨져 로비 바닥에 뒹굽니다. 영숙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민석과 함께 엘리베이터로 향합니다. 호텔 로비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흩뿌려진 지폐 한 장. 정우는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그 돈을 움켜쥐었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창피함에 얼굴이 벌개진 채로 영숙 씨의 뒷모습을 향해 쏘아붙였죠. 어머니, 진짜 노망 나셨어요? 저 아저씨가 뭐길래 자식을 길바닥에 버려요? 저 사람 사기꾼이면 어쩌려고 그러시냐고요. 여러분,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더니 딱 그 꼴입니다. 제 어미를 빗속에 버린 건 생각도 못하고 그저 남이 베푸는 호의가 배 아파 사기꾼이라 몰아세우는 저 신보. 영숙 씨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40년 넘게 아들의 뒤치다꺼리를 하느라 굽어있던 등은 간대었고 대나무처럼 꼿꼿한 자태로 그들을 응시합니다. 영숙 씨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맺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낯선 이방인을 보는 듯한 무심한 뿐이었죠. 지배인님,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약되지 않은 소라는 제 여행에 방해가 된다고. 엄마, 나 정우야. 엄마 아들 정우라고. 지금 이게 무슨 미친 연극이야. 아드님이라니요. 제 아들은 30해 전 아비 잃고 울던 그 가여운 아이 하나뿐입니다. 내 앞에서 소리 지르는 당신 같은 무례한 청년은 생전 처음 보는군요. 민석이 영숙 씨의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올리며 거듭니다. 가시죠, 영숙 씨. 파리의 밤은 짧습니다. 이런 잡상인들에게 낭비를 하기엔 아깝군요. 잡상인. 그 단어 하나에 정우의 얼굴이 흑빛이 됩니다.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가는 아들의 구두 뒷굽이 바닥을 긁는 소리가 로비에 괴기하게 울려 퍼집니다. 영숙 씨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이 닫히고 단둘이 남았을 때 영숙 씨의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민석이 그 손을 따뜻하게 맞잡습니다. 잘했다, 영숙아. 이제 저것들이 한국에 있는 내 집을 건드리지 못하게 마지막 쐐기를 박아야지. 민석이 건넨 태블릿 PC 속에는 한국의 변호사가 보낸 긴급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파리의 햇살은 눈부시게 쏟아집니다. 영숙 씨는 민석이 예약한 최고급 리무진을 타고 세느강 변을 달립니다. 손에는 낡은 보스턴백 대신 부드러운 송아지 가죽으로 만든 명품 가방이 들려 있죠. 은은한 커피 향과 갓 구운 크루아상의 냄새가 차 안에 가득합니다. 반면 파리의 어느 허름한 민박집 구석. 아들 정우와 수지는 눅눅한 침대 머리맡에 앉아 컵라면 하나를 나눠 먹고 있습니다. 수지는 젓가락을 내팽개치며 악을 씁니다. 아, 이정우. 카드 정지된 거 어떻게 좀 해보라고. 나 배고파서 현기증. 나 죽겠어. 니네 엄마 진짜 독종 아니야? 나라고 뭐 방법이 있는 줄 알아? 엄마 지갑에 있던 현금도 아까 택시비로 다 썼단 말이야. 정우는 비굴하게 영숙 씨에게 다시 문자를 보냅니다. 엄마 잘못했어. 우리 진짜 배고파서 죽을 것 같아. 한 번만 살려줘. 영숙 씨는 그 문자를 보고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그리고는 보란 듯이 자신이 먹고 있는 5성급 호텔의 호화로운 아침 식사 사진을 답장으로 보냈죠. 금가루가 뿌려진 디저트와 함께 말입니다. 정우가 핸드폰을 내던지며 소리칩니다. 이 할망구가 진짜 노망났나? 좋아, 엄마가 이렇게 나오면 나도 생각이 있어. 수진아, 한국에 있는 그 이모 있지? 그 이모한테 연락해. 집 처분하는 거 서둘러 달라고 해. 엄마가 여기서 로맨스를 즐기든 말든 한국 돌아가면 발붙일 곳 하나 없게 만들어줄 거야. 그 집 내 이름으로 명예 변경 서류 다 준비해뒀잖아. 도장만 찍으면 끝이야. 그래. 어머니가 우리 버렸는데 우리가 예의 차릴 게 뭐 있어? 당장 집 팔아서 그 돈으로. 여기서 우리가 쇼핑하고 즐기면 돼. 두 사람은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한국으로 전화를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영숙 씨가 이미 한국에 있는 변호사에게 어떤 물건을 보냈다는 사실을요. 사실 정우가 이번 신혼여행에 엄마를 데려온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여행 가방 깊숙한 곳,
영숙 씨도 모르게 숨겨두었던 영숙 씨의 인감도장과 부동산 권리증. 정우는 엄마가 잠든 사이 몰래 도장을 찍어 집을 가로챌 계획이었죠. 민석과 함께 파리의 고즈넉한 공원을 걷던 영숙 씨가 벤치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민석 오빠. 정우, 그놈, 내 가방에서 도장 훔쳐간 거 나 알고 있었어. 영숙 씨는 며칠 전 짐을 정리하다 아들이 제 인감도장을 몰래 자기 지갑에 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설마 내 자식이 내 집까지 건드릴까 싶어 애써 눈을 감았던 것이죠. 하지만 빗속에 자신을 버리고 떠나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영숙 씨는 그 마지막 믿음의 끈을 놓아버렸습니다. 오빠가 아는 변호사님께 연락해서 내 인감도장 분실 신고랑 인감증명 발급 금지 신청 다 끝냈다고 했지? 그래. 그리고 내가 며칠 전 미리 찍어둔 그 영상. 아들이 도장을 훔쳐가는 장면이 담긴 홈캠 영상 말이야. 그것도 이미 경찰서에 제출됐어. 절도 및 사문서 위조 미수로. 영숙 씨의 눈떨림이 멈춥니다. 이제는 슬픔이 아니라 서늘한 결단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정우야, 내가 내 아들로 태어나서 고생 많았다. 이제는 남남으로 편하게 살자꾸나. 그 시각 한국에서 정우의 연락을 받은 부동산 업자가 파리로 전화를 걸어옵니다. 정우는 기세등등하게 전화를 받죠. 사장님, 서류 다 됐죠? 잔금 언제 들어와요? 하지만 수화기 넘어 들려오는 소리는 정우의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이정우 씨, 지금 경찰서에서 형사님들이 오셨는데요. 이 집 소유주이신 이명숙 씨가 이미 도난 가옥으로 등록하셨고 아드님을 고소하셨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정우의 핸드폰이 바닥으로 툭 떨어집니다. 며느리 수지는 옆에서 눈치 없이 돈 들어왔대? 샤넬 백 사러 가도 돼? 라며 묻고 있습니다. 정우는 부르르 떨리는 손으로 영숙 씨에게 전화를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들려오는 목소리는 영숙 씨가 아니었습니다. 파리 경찰청입니다. 귀하를 사기 및 절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프랑스 경찰의 조사를 받고 간신히 추방 형식으로 귀국길에 오른 정우와 수진. 비행기 안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탓하며 진흙탕 싸움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죠. 한국 집만 가면 된다. 거기 들어가서 버티면 엄마도 별 수 없을 거야.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두 사람은 도망치듯 영숙 씨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초조함에 손톱을 깨물며 도착한 집 앞. 그런데 복도에 감도는 공기가 평소와 다릅니다. 늘 나던 고소한 된장찌개 냄새 대신 차가운 소독약 냄새와 낯선 정적만이 가득합니다. 정우가 떨리는 손으로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릅니다. 띠띠띠띠 마이너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삐비빅 하는 거절의 비프음뿐입니다. 뭐야? 엄마가 번호 바꿨어? 아, 진짜 짜증나. 이정우, 빨리 열어봐. 수진이 발을 동동 구르자 정우가 거칠게 문을 두드립니다. 엄마, 나야 정우. 문 열어. 우리 죽다 살아왔단 말이야. 그때 옆집 문이 열리며 이웃집 할머니가 혀를 차며 나옵니다. 아이고, 정우 총각 왔어? 이 집 벌써 짐 다 빼고 사람 나갔는데 뭘 그렇게 두드려? 정우가 멍하니 서 있는 사이 현관문에 붙은 커다란 공고문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본 부동산은 매매가 완료되었으며 현재명도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무단 침입 시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그 집은 영숙 씨가 파리에서 민석의 도움을 받아 이미 급매로 처분한 상태였습니다. 정우가 훔쳐갔던 인감도장은 이미 무용지물이 된 지 오래였죠. 정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절규합니다. 내 집,
내 아파트, 내 돈. 하지만 더 잔인한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우편함에 가득 꽂힌 서류 봉투들. 그것은 영숙 씨가 청구한 30년간의 양육비 및 대여금, 반환소송 소장이었습니다. 정우야, 내가 내 아들이길 포기했으니 나도 이제 내 엄마이길 포기하련다. 소장 첫 페이지에 적힌 영숙 씨의 단호한 필적을 본 정우의 눈등이 미친 듯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갈 곳 없는 아들 내외가 찾아간 곳은 영숙 씨가 선임한 변호사의 사무실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시냐고 울며불며 매달리는 그들 앞에 대형 모니터가 켜집니다. 화면 속에는 파리의 화창한 테라스에 앉아 여유롭게 차를 마시는 영숙 씨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수진이 모니터로 달려들어 소리칩니다. 어머니, 저희 지금 길바닥에서 자게 생겼어요. 그 집, 판 돈 다 어디 갔어요? 저희 신혼집 전세금은 주셔야 할 거 아니에요. 영숙 씨는 찻잔을 내려놓고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합니다. 그 눈빛은 예전의 투박한 식당 아줌마가 아닙니다. 수진아, 전세금이라니. 그 집은 내 이름으로 된 내 집이었다. 내가 내 가방에 몰래 넣어둔 치매 진단서. 그거 내가 경찰에 다 제출했다. 감히 내 정신을 병들게 해서 재산을 가로채려 해? 그건 부모 자식 간의 문제가 아니라 중죄란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살려줘. 우리 진짜 갈 데가 없어. 정우야, 넌 늘 그랬지. 잘못했다고 하면 내가 다 받아줄 줄 알았지? 빗속에 나를 버리고 갈 때 너는 내 아들이 아니라 괴물이었어. 내가 너를 키우며 들인 돈, 그 집 판 돈, 전부 사회에 기부했다. 너희에게 줄 건 딱 하나, 너희가 저지른 죄에 대한 판결문뿐이야. 수지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변호사 사무실의 집기를 부수려 하지만 이미 대기하고 있던 보안 요원들에 의해 제지당합니다. 어머니, 노후에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안 돌봐주면 어머니 고독사한다고요. 수진의 마지막 발악에 영숙 씨가 빙그레 미소 짓습니다. 고독사라니. 나는 이제야 비로소 사람들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단다. 너희 없는 세상이 얼마나 따뜻한지도 말이야. 화면이 꺼지고 정우와 수진의 앞에는 경찰서로 동행하라는 형사들이 나타납니다. 며느리 수진의 화려했던 신부 화장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되어 추하게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부서지는 지중해의 크루즈 갑판 위, 영숙 씨는 하얀 리넨 원피스를 입고 바닷바람을 맞고 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더 이상 고무장갑 냄새도 찌개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은은한 라벤더 향기와 자유의 냄새만이 감돌 뿐입니다. 옆으로 다가온 민석이 영숙 씨의 어깨에 쇼를 둘러줍니다. 영숙아, 기분은 좀 어때? 이제 정말 다 끝났네. 영숙 씨가 바다를 바라보며 평온하게 웃습니다. 오빠, 나는 평생 내가 없으면 지구가 안 돌아가는 줄 알았어. 정우 밥 안 해주면 굶어 죽을 줄 알았고.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내가 나를 돌보지 않으니까 지구가 멈춰버린 거였어.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오네요. 자식한테 다 퍼주고 빈 껍데기만 남은 줄 알았는데 그 껍데기를 벗어던지니 이렇게 가벼운 것을.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자식 걱정, 돈 걱정 잠시 내려놓고 거울 속에 자신을 보세요. 당신은 여전히 아름답고 당신의 인생은 지금부터가 진짜 신혼여행입니다. 민석이 영숙 씨의 손을 잡습니다. 두 사람의 맞잡은 손 너머로 붉게 타오르는 석양이 바다를 수놓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는 해가 아니라 내일의 뜨거운 태양을 약속하는 약속의 빛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크루즈의 난간을 잡고 멀리 수평선을 향해 나지막이 속삭입니다. 고맙다, 정우야. 나를 버려줘서.
덕분에 내가 나를 찾았구나. 멀어지는 크루즈의 항적을 따라 영숙 씨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파도 소리에 섞여 들어갑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오늘만큼은 엄마가 아닌 당신의 이름으로 행복하세요.